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주와 영화인데요. 영화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우리 기자님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직업인지라 우주와 관련된 영화는 꼭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또 우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뉴스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는요. 2013년도 작품 그래비티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전문 조종사들이 이 우주왕복선 익스플로러호를 타고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통신 패널에 문제가 생긴 이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던 중 예기치 못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문제의 근원이었죠. 제가 보니까 이것을 캐슬러 신드롬이라고도 부르던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님. 예,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말은 1978년에 나사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말한 개념입니다. 네. 어떤 지구 궤도에 있던 하나의 위성이 어떤 다른 위성과 충돌하고 네. 그걸로서 발생한 다수의 어떤 우주 쓰레기가 다른 위성들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뭐 사실상 지구 궤도가 어떤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혼잡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 78년,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이 개념이 그 당시에 나왔다는 것에 저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지구 궤도가 이렇게 혼잡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고한 셈입니다. 일단 우주도 워낙 넓고 지구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지구에 비해서 또 우주 쓰레기가 이게 많은 건지 가늠이 잘 안 가요. 미국의 레오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회사가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지구 주변에 있는 위성과 그리고 우주 쓰레기의 현황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네, 네. 예, 쭉 보면 아, 지구네요. 예, 네. 이게 초록색 보이는 것이 인공위성입니다. 와, 예. 둘러싸고 있네요. 예,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지구가 거의 뭐 안 보일 정도로 네. 가득 차 있네요. 우주 쓰레기는 과연 얼만큼 있을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분홍색 야. 이것이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야,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쓰레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수보다 훨씬 많네요. 많다는 걸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변에 얼마나 많고 네. 또 이것을 어떤 잘 관리하고 또 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영화 그 중반을 보게 되면요. 주인공들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의 도움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ISS라고 불리는 국제우주정거장.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또 우주에서 어떤 물체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거의 네. 약자입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구 밖에서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가장 큰 물체입니다. 현재 중국도 지구 저궤도에 이제 우주정거장을 운영을 하고는 있죠. 네네. 텐공 우주정거장이라고. 네. 하지만 크기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ISS는 이제 하나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한 109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압 공간, 유압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우주인들이 일반복을 입고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보잉 747 여객기 정도. 예,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꽤 큰 거죠. 큰 거죠. 예, 네. 그런 안에서 잠도 자고 먹고 자면서 실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우주정거장의 건설 시작은 199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모듈 형태를 발사하면서 건설을 했고요. 현재 16개 모듈이 조합된 상태로 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8개는 미국의 모듈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6개는 러시아 모듈, 그리고 네. 일본과 유럽이 각 1개씩의 모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우주 정거장이 이동 속도가 시속 27,57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4시간 기준으로 우주 정거장에 타고 있으면 하루에 16번 밤낮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이 우주정거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좀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뭐 크게 보면 우주 정거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중력의 네네. 상황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소중한 어떤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의학이라든지 제약 관련, 그 네. 외에 뭐 물리학, 생물학, 뭐 다양한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뜨는 것은 우주 내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생산.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지구에서 만든 것을 우주로 보내주는 형태로 이제 물건을 네. 사용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비용이 많이 많이 들지 들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의 하나 방법이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 정거장에는 현재 3D 프린터가 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다양한 물체를 만들어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이런 걸 또 그 현장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오펜하이머 영화로 돌아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4년 작품 인터스텔라인데요.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떠난 우주 탐사 대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주 행성을 탐사하는 목적,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인류 생존의 문제도 꽤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그 우주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우주국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어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2023년 4월, 올해 4월이었죠. 목성의 얼음 위성을 탐사하는 그 탐사선이 듀스라는 것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주라는 스케일 자체가 원체 크니까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만 8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예. 정말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네. 2031년 7월 정도에 이제 목성 궤도에 이제 도달을 한다고 해요. 탐사 활동의 어떤 어떤 타겟은 목성의 위성 중 3개인데요. 가니메데, 유로파, 그리고 칼리스토. 이 3가지 위성이 이제 이 그 듀스 탐사선의 주요 탐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제 가니메데라는 이 어떤 위성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지구와 비슷한 자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바로 철 아니면 뭐 핵 이런 암석 우리 지구의 어떤 환경과 비슷한 그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기장이 어떤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네. 또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지구 안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나사는 이런 행성 탐사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올해 10월이죠. 네. 그 푸스케라는 소행성을 이제 탐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이 소행성은 어디에 위치한 소행성입니까? 이것이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 거리만 무려 4억 5천만 킬로. 올해 10월에 발사되는데 어떤 이 타겟팅 돼 있는 소행성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2029년 8월입니다. 네, 거의 뭐 6년 정도 걸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그 탐사선에 장착돼 있는 카메라로 표면을 촬영한다든지 그걸 네. 통해서 그 성분이 뭐가 있는지 표면에 그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푸스케 소행성은 한 226km 정도 직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행성은요, 보통 표면이 그냥 돌덩입니다. 암석인데 이 푸스케는 현재 이제 원거리에서 관측한 결과로는 금, 철, 니켈 이런 어떤 비싼 광물들 이런 것이 표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물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뭐 이 어떤 이 소행성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슨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조를 넘어섭니다. 124해 뭐 5,400경. 경이요. 예. 뭐 한마디로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도착한 나라가 다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죠. 먼저 도착하는 곳이 임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화는 화성을 배경으로 한 마션입니다.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RS-3 팀원들에게 거대한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팀원들은 급하게 대피를 하지만 그중 마크 대원이 사고로 낙오가 되죠. 이후 마크 대원 홀로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첫 번째 탐사가. 그 당시는 이제 구소련 그리고 미국 그 양 국가 간의 어떤 뭐 자존심 대결 약간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네. 첫 번째 화성에 착륙한 어떤 탐사선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군요. 마르스 3이라는 착륙선이었고요. 무려 1971년에 착륙을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에는 이제 그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을 탐사하는 궤도선과 거기서 실제로 착륙해서 땅에서 탐사하는 어떤 두 가지 형태의 탐사 방법이 있는데요. 네. 땅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탐사선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뭐 예전에 뭐 소련은 이미 이제 운영이 네. 오래돼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현재 작동하고 있는 탐사선. 예. 네네. 그것이 미국과 중국 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화성 궤도에는 이제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UAE,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지금 꽤 많은 탐사선들이 화성 궤도에 있기는 합니다.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기자님. 일단 좀 스텝 바이 스텝 좀 약간 알아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신체적이라든지 네. 정신적이라든지 어떤 강인한 인내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거기 가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현재 기술로는 네. 9개월 정도가 9개월이요?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붙는 상황에서도 5,400만 킬로미터.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 기술로는 통상 한 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작은 우주선에서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안에서 만약에 갈등이라도 생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들 우주인가? 그렇죠. 힘들죠. 너무나 스트레스 받겠죠. 싫은 사람과 그 좁은 공간에 있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또 우주에는 방사능, 방사선도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주 배경 영화이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영화는 특수 효과나 혹은 세트장을 통해 촬영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이 우주 공간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개봉한 도전이라는 작품인데요. 기자님, 저는 이 영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영화 개봉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개봉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올해 4월에 개봉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율리아 페레실드라는 분이 이제 주연을 했다고 합니다. 총 영화 시간은 165분. 근데 이 중에 40분 정도가 실제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네. 촬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 제작비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주 촬영이잖아요. 제작 비용은 한 195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전이라는 작품은 좀 어떤 영화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심장병으로 의식을 잃은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긴급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이제 의료진이 투입되는 네네. 장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벌어지는 다양한 우여곡절 이런 것이 이제 영화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이렇게 실제 우주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뭐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우주 영화 제작에 대해서 도전을 할 것 같거든요.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 시대가 됐고 거기서 러시아가 1등을 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반발을 할까요? 뭐 미국. 그렇죠.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스페이스X와 톰 크루즈가 지금 우주에서 영화 촬영하는 오호.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 탐 크루즈요. 액션 배우. 네. 그래서 동일하게 장소는 국제우주 정거장. 하지만 미국이 거기까지만 가면 2등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톰 크루즈는 최초로
우주정거장 밖에서 나가서 밖에서. 촬영하는 것. 한마디 우주 유영하면서. 유영까지 도전한다. 네. 그걸로써 내가 또 세계 1등을 찍었겠다. 네. 이것을 지금 미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영화 자체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만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다 고증해내고 또 다 담아냈다는 점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네네. 영화도 우주를 많이 아는 만큼 또 우주 영화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스페이스 뉴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우주 궁금증 모조리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